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외드 인공지능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고 있는 세종대학교 한창환 교수입니다. 정보보호 전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7대 첨단 분야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드론이 하늘에 나는 비행기 장난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론은 농업, 통신, 방제, 방역, 환경과 택배 촬영까지 드론이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능력을 겸비한 창조적 인재가 정말 필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드론 산업, 이번 시간에는 그 전공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십니다. 세종공대 항공우주공학부 박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한컴인스페이스의 최명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드라마 지리산을 보니까요. 사실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항공 촬영한다고 그러고 허공에서 이렇게 풀샷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리산 보니까 그 지리산 산세하고 운해하고가 한 번에 보이게끔 그러다 보니까 촬영하는 감독이 너무 많이 보여줘요, 그 장면을. 그래서 드론이 이제는 정말 일반화됐구나. 그리고 주인공도 드론을 띄우는 장면을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박병훈 교수님께 그래서 묻겠습니다. 드론의 활용 정말 다양한데 어느 분야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활용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드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촬영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헬기를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착륙할 수 있는 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숙련된 조종사도 필요하고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걸 하려면은 각종 인증이라든가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규제도 또 이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장비로 누구나도 또 쉽게 띄울 수 있고 그리고 규제도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론의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이제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일단 쉽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드론은 이제 아까 촬영도 마찬가지고요.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정찰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량을 점검한다든가 아니면은 산불이 났거나 건물이 무너졌거나 이런 데 구호를 보낼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무인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라든가 군사용이라든가 농업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제 드론을 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 드론은 참 눈에 보고 자주 만나기 쉬운 기기인데 학과는 항공우주공학부입니다. 와, 항공우주하고 드론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학과에서 특히 세종공대에 있는 항공우주공학부에 드론을 가르치나 이렇게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드론을 얘기하는데 왜 항공우주공학과를 연상을 못하지? 이런 의아함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론은 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중, 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이동체인데 그럼 당연히 항공우주공학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물론 사실 이제 그동안 과거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드론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았던 그런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서는 이제 힘을 받은 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힘을 받으면요, 오히려 위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네,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이론을 하다 보니까 드론은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러니까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프로펠러가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조금 더 힘을 주면 올라가고 또 기울이면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고 쉬운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항공에서는 조금 요건 조금 심심하다, 조금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드론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항공에서 이제 드론 분야 다시 재조명하게 됐고요, 재발견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드론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항공 분야에서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 가르쳐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드론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시카 같이 맞습니다. 무선 조종 자동차를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조이스틱 갖고 그렇죠. 비행기 조종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큰 대회에서 밤하늘에 수천 대 드론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할 때 보면 가장 어려운 기술은 드론과 드론 사이의 관계를 제어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게 항공우주에서 똑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드론하고 드론을 사실 한 대만 띄웠을 때는 그나마 좀 쉬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 여러 대 같이 움직일 때는 서로 피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봤었던 그런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3.1점 100주년 기념 때 봤었던 그런 장면들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항공우주의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기술들이 거기에 집대성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대 드론 중에서 어느 한 대가 갑자기 고장이 돼서 추락을 그렇죠. 한다. 예. 그럼 나머지들이 그 공간도 채워줘야 되고 그렇죠. 예. 자기가 아닌 다른 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예. 또 교수님들한테 말씀 잘 전해 들어보니까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바람도 예, 불고 그래서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럼 드론 자체가 쉽게 보이진 절대 않는데 네. 그럼 이런 드론 전공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 어떤 과목들을 배웁니까? 네,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은 또 항공우주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드론을 비롯해서 비행기, 항공기들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저희는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얘가 뜰 수 있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을 어떻게 하면 환경 인지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위치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전통적인 항공우주 쪽에서의 그런 기술들도 그리고 이론들도 배우고 있지만 최근 세종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ICT 융합전공이라는 걸 좀 신설을 해서 거기서는 직접 드론을 만듭니다. 만들고 우리가 배운 이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요. 거기 드론에다가 집어넣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가장 인상 깊게 좀 제가 봤던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드론을 산불을 모사한 그런 환경에다 보내가지고 이제 불을 끌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모사하는 그런 학생들이 데모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드론이 만난다. 네. 그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네, 인공지능과 드론이 만난다면 결국은 이제 굉장히 그 드론의 그 뇌를 그 두뇌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그 드론의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걸 만드는 기술, 그거를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드론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드론의 뭐 근육이라든가 몸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에 이제 뇌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드론에는 이제 메카트로닉스에서 주로 다루는 뭐 혹은 기존 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뭐 센서들, 뭐 라이다라든가, 뭐 레이다라든가, 뭐 그다음 카메라라든가, 뭐 심지어 최근에 뭐 UWB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변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드론에 이제 눈이 생기게 되고 코가 생기게 되고 귀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에서는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지금 나는 이런 대처를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손으로 조정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능형 드론으로 그렇죠. 이제 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 네. 생일 선물 여자친구가 있는 아파트 20층에 배달을 한 겁니다. 드론이.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네, 네. 드론이 들고 있는 선물을 네. 확 잡아챈 거예요. 그럼 드론이 고장나거나 떨어지게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때 드론이 네, 네. 다가오는 여자친구를 향해서 네, 네. 경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다가오는 것도 여성을 가능하죠. 인식해서 뒤로 후퇴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순간 인식을 해서 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다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가 예, 조작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다 드러나는 거죠. 네. 그 기존 뭐 메카트로닉스의 센서들로부터 여자친구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이제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럼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항공우주공학에 나왔던 그런 기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되게 우리가 다이아드 보고 저도 알았는데 네. 비행기는 연료를 날개에 넣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드론은 그렇죠. 연료를 다 어떻게 씁니까? 형태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드론이 사실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쿼드롭터 형태라고 해서 이제 프로펠러로 이렇게 그렇죠. 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무인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UAV, 뭐 UAS, 뭐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드론이 워낙에 강세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보이는 쿼드롭터 형태의 드론은 대부분 배터리
형태를 많이 배터리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충전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러닝 타임이 좀 짧은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그건 보완하기 위해서 뭐 다른 연료들, 뭐 가솔린을 넣기도 하고, 뭐 수소 연료를 사용한다고도 하기도 하고, 뭐 수소 여러 연료까지.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 드론은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야 이렇게 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죠. 외국 영화 보면 정말 무서운 게 드론 맞습니다. 같은데 네. 드론이 사실 처음 개발된 거는 무인 비행기, 네, 일종의 무인 맞습니다. 폭격기 네, 이런 네, 개념으로 그렇죠. 개발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전에 이제 바로 앞에 또 나왔던 얘기들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이라는 형태, 고유의 형태, 그러니까 스테레오 타입이 딱 정해져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고정익,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형 비행기 형태로 드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네이밍도 결국 무인기라고 얘기했었고요. 뭐 1980년도에 송골매라고 하는 그런 그 무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용, 정찰용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뭐 그런 그 형태, 지금과 다른 형태의 그런 고정익 비행기 같은 경우는 활주로도 필요하고 또 한 번 날리려면 또 여러 가지 작업들도 많이 그렇죠. 필요하고 조종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 아주 특화된 그런 부분에밖에 사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IT 쪽에서 이제 그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이 공중에 날리는 이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이더망이 들어온 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쿼드롭터 형태의 그런 드론인 게 되겠고요. 조종도 쉽고 제어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사용이 되어 왔고 그런 붐이 또 조성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중에 채공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고요. 이동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다시 옛날로 고정의 형태의 그런 비행기들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IT 회사들이 과거에는 이제 드론을 직접 뭐 만들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항공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해가면서 뭐 예를 들면 구글이 뭐 타이탄이라는 그런 회사를 인수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컴 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 대표님, 한컴 인스페이스가 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 한컴인스페이스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원 창업한 기업입니다. 네. 창업 초창기 때는 이제 인공위성 위주로 해서 주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처리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2019년부터 이제 드론으로 사업을 좀 확장해서 우주와 항공 쪽을 잇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를 가져가면서 그 위성에서 취득하는 데이터도 있고 또 드론으로도 취득하는 데이터가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장점들을 융합해서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처리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론 양산 체계 구축에 200억 이상 투입한다는 소식도 네. 들었습니다. 드론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드론 산업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이제 지금 현 시점의 어떤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이동 수단이 대부분 차량이지 않습니까? 차가 주요한 어떤 지상 모빌리티의 핵심 이제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난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뭐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네네. 시점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상 인프라, 도로 같은 인프라를 계속 늘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이미 도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미래의 모빌리티는 뭐냐? 저는 스카이 모빌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빌리티가 바로 스카이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축이 저는 드론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물류도 배송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나눌 수도 있고요. 드론 택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드론 산업이 결국 지상 모빌리티를 그대로 스카이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의 SF 영화를 보면 네. 2020년이 되면 서울 시내 하늘에 맞습니다. 비행기가 떠다니고 말씀하신 드론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구현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술은 개발됐다는 말도 있고 네. 중국에서는 그런 양산형 드론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작년에 이항 드론이 시연을 했었고요. 올해는 벨로콥트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연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타고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안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바지라고 봤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 25년부터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한 30년 이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전 중국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드론은 많이 뛰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하는 그렇죠. 임상실험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들을 하게 네, 되는데 네. 근데 중국은 특구를 지정해서 어느 도시는 그냥 마음대로 뛰어도 되게끔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요. 어렵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특별 규제, 자유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드론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실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드론 택시가 운영된다고 할 때 과연 강북 지역의 군사 시설이나 또는 청와대 인근에 날아다닐 수도 없는 게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사실 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심에 드론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너무 많거든요. 그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심 외곽에서는 또 드론이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점진적으로 도시 외곽에서 먼저 드론 사람이 가고 이후에 이제 도심 안전성이 해결되면 도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컴 인스페이스에 지금 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70명 정도 70명. 돼요. 예, 예.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확장시켜 가시고 사업을 키워 가시면 사람을 더 많이 뽑으셔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종공대 쪽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들 어떤 인력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옆에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사실 이제 학부 4년 동안 사실 그 기간이 저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제 기초 학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지금 공대 같은 경우는 공업 수학 정도 이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선행대수, 그리고 추상대수, 또 고급 해석학까지도 다 이수하고 학부를 졸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학년 때는 그런 어떤 기초 학문에 좀 집중을 하고 3, 4학년 때는 또 전공 과목에 또 집중을 해서 그런 인재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기초 학문이 좀 탄탄한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필드에 나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대학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최민희 대표님 말씀을 받아서 박병원 교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니드 때문에 세종공대에 있는 항공우주공학부 드론 전공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오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학교들이 최근에 이제 취업 위주로 그렇죠. 당장 취업했을 때 어떤 걸 알고 있으면 취업에 쓰기 좋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필요는 한데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제어하기 쉽고 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저희는 이제 기초부터 탄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전공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수학하고 물리하고 그런데 토대가 되는 그런 역학이라든가 공업수학이라든가 또 선형대수학이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확률통계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그 이론들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드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정익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행동력학이라든가 뭐 그런 기술들을 자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론들을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무인 비행체라고 나왔던 개념이 나중에 드론으로 통합이 됐다. 아까 말씀 하셨는데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잠수함 드론, 구축함 드론 뭐 이렇게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군만이 아니라 해군도 다 드론화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무인 이동체 개념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드론의 기술을 제대로 원리부터 공부를 한 친구들이 나중에 인력이 된다면 전문 인력이 된다면 추후에 그렇게 바다와 육지에서도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플랫폼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활용성이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도 습득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드론이 나오니까 또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 대표님 보실 때는 드론 산업이 지금처럼 확장이 된다면 지금 있는 전문 인력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건데 당연하죠.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뭐 사실 드론 분야뿐만 아니고요. 사실 모든 산업의 가장 이제 베이직 기초가 되는 게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자와 다루지 없는 자로 나눠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미래의 어떤 산업이나 패턴은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우리가 취미로 날리는 드론도 있겠지만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날라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 녹여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장애물이 튀어든다든지 이랬을 때 장애물이 회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업노멀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사람이 다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인공지능의 역할이 클 것이고 그런 지식을 갖춰야지만이 이쪽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하셨던 자체 개발 정찰 드론이죠. HD500. 자랑 좀 하시죠. 어떤 문제십니까? 예, 기존에 이제 드론 산업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어요. 좀 뒤늦게 출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어떤 선진 기술에 비해서는 쫓아가는 분위기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국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할에 세종대가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실제로. 사실 어떻게 보면 드론의 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은 또 세종대에서 많은 부분을 또 지원해주고 있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선진국을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우리 자체 기술로 국산화된 기술로 드론을 만들고 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지금 HD500, HD85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병현 교수님 보실 땐 지금 드론의 기술을 우리 한국 기술의 수위로 본다면 세계 어디 정도라고 판단됩니까? 지금 그 기술력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산업의 이렇게 그 마켓 쉐어 말고요. 기술력만으로 보면 보통 이제 한 7, 8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7, 합니다. 8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무인기, 그러니까 사실 드론이 무인기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고정익은 산업이 규모가 커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 그 연구도 같이 연구나 뭐 이제 분야들도 같이 따라가지만 고정익 말고 무인기 시장은 저희가 좀 진입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많은 결실들이 맺어져서 현재는 한 세계 7, 8위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병현 교수님께서 이런 드론 기술을 공부하고 싶은 고등학생들 또 꿈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세종공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교육 과정에 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좀 해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드론에 대한 비전을 많이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만 너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드론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인공지능과 연결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그거 외에 또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많은 것들이든 간에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들은 수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리와 같은 과목들입니다. 수학하고 과학과 관련된 부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세종대에 와서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하면 뭐 드론 우리나라 아까 7, 8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1,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키워나갈 수 있고 저희가 좀 양성을 해서 뭐 이렇게 한컴에도 좋은 회사로도 저희가 보내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7, 8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1, 2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드론에 대한 이야기, 전문 전공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공학부 세종공대 박병훈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컴 인스페이스 최민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타버스 위드 인공지능 세종공대와 한컴그룹 매경대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드론 전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전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